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절 연구의 현상학적 방법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구라는 것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요. 넓게 말하면 철학 일반의 연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이데크는 철학의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이다. 현상학이 존재론적 현상학이고 그것이 철학의 방법이자 주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로 36쪽입니다. 연구의 주제적인 대상, 존재자의 존재 내지 존재 일반의 의미에 선행적인 성격 규정과 더불어 이미 연구의 방법도 앞서 윤곽 잡혀 있는 듯이 보인다. 존재자의 존재의 부각과 존재 자체 해설이 존재론의 과제이다. 그리고 존재론의 방법은 최고의 정도로 의문스럽게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가령 역사적으로 전승된 존재론들에 있어서 혹은 그와 같은 시도들에 있어서 조언을 청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 존재론이라는 전문 용어가 이러한 존재론의 역사의 연구를 위해 하나의 형식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존재론의 방법을 존재론의 역사의 추적 속에서 해명하는 길은 저절로 금지된다. 존재론의 방법을 존재론의 역사 속에서 찾아내서 그를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방법을 갖추고 존재론의 역사에 접근해야겠네요. 존재론이라는 전문 용어의 사용과 더불어 역시 여타의 다른 분과들과의 연관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그런 하나의 특정한 철학적 분과가 옹호되고 있지는 않다. 존재론이라는 분과, 그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하이데거가 존재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여하튼 하나의 앞서 주어져 있는 분과의 과제로 충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특정한 물음들이 사안적인 필요성들에서부터 곧 사안들 자체가 요구하는 취급 유형에서부터 어쩌면 하나의 분과가 양성될 수 있다. 오히려 분과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우선한다는 것이네요. 사안, 문제거리, 사유거리 그 자체가 오히려 분과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의에 대한 주도적인 물음과 더불어 연구는 철학 일반의 기초적인 물음 옆에 서 있다. 이러한 물음의 취급 유형은 현상학적인 유형이다. 이로써 이러한 논문, 이 책의 하나의 입장도 하나의 방향도 처방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이데크의 방법론은 현상학이기 때문에 현상학은 특정한 하나의 입장도 아니고 특정한 하나의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입장이나 방향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학은 둘 중에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또 결코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상학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동안에는 그렇다. 현상학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하나의 방법 개념, 메토드 베그리프를 의미한다. 그 표현은 철학적 탐구의 대상들의 사안 내용적인 무엇을 성격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학적 탐구의 어떻게를 성격 규정한다. 현상학이라는 말 속에서는 신이 다뤄지는지 생물이 다뤄지는지 물체가 다뤄지는지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안 내용적인 무엇이
현상학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성격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탐구의 방식, 어떻게 V라는 것을 현상학이 성격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현상학적으로 탐구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방법 개념이 더욱 진정하게 영향을 미칠수록 또 그것이 더욱 포괄적으로 하나의 학문의 원칙적인 필치, 둑투스 그랬는데요. 수행 원리, 작업 원리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할수록 그만큼 더욱 근원적으로 그 방법 개념은 사안들 자체와의 대결수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그만큼 더욱 멀리 하나의 기술적인 손놀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에 대해 거리를 두는데, 그런 손놀림들은 이론적인 분과들 속에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하이데크에게 사안은 존재이죠. 존재자의 존재이고, 더 나아가 존재 일반의 의예요. 존재 일반의 의. 그럼 존재와 존재 일반의 의에 접근하는 방식이 현상학이다 라는 것이고, 네. 현상학이라는 말 속에서는 아직 존재라는 주제적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이라는 말 속에서 주제적 대상이 나타나요. 철학의 주제로서의 대상이. 현상학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준칙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사안들 자체로 주된 자헨젤부스트. 자해가 사안이고요. 자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안들 자체로가 되겠습니다. 그건 모든 자유롭게 떠도는 구성들이나 우연적 발견물들에 맞서 단지 겉보기에만 증명된 개념들이 넘겨받음에 맞서 종종 여러 세대들을 관통하여 문제들로 확산되는 가상적 물음들에 맞서 사안들 자체로, 문제거리 자체로 돌아가라는 것이네요. 이러한 준칙은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대꾸하고 싶어 할 것인데, 충분히 자명하고 게다가 각종의 학문적 인식의 원칙의 표현이다. 그 준칙이. 이렇게 대꾸할 때 사람들이 통찰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이러한 자명성이, 자명한 원칙이 명시적으로 하나의 탐구의 명칭 표시 속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가라는 점이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자명성이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논문의 진행에 관한 해명을 위해 중요한 정도만큼만 그리한다. 자명성, 자명한 것, 특히 존재가 자명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하이데크는 자명한 개념이 의문스러운 개념이고, 그래서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명한 원칙에 대해서 필요한 정도만큼 해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네요. 우리는 단지 현상학의 예비 개념만을 노출하기로 한다. 그래서 현상학의 예비 개념, 현상학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깊이에서 펼쳐지니까 하이데크는 현상학의 근본 개념 정도만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그리프 또는 이걸 예비 개념이라고 번역했는데, 더러는 근본 개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즉 현상학이라는 표현은 두 개의 성분 조각을 갖고 있다. 현상, 페노멘과 로고스, 두 개는 그리스의 전문 용어들로 되돌아간다. 파이노메논과 로고스, 이 그리스 낱말인 이 두 개의 조합으로 현상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외면적으로 보면 현상학이라는 명칭은
신학, 생물학, 사회학에 상응하는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두 글자, 세 글자의 명칭과 마찬가지로 현상학도 세 글자의 명칭이네요. 신에 관한 학문, 생물에 관한 학문, 사회에 관한 학문이면 현상에 관한 학문, 그렇게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 현상이라는 말 속에서 신도, 생물도, 사회도, 물체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상응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한 이름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신에 관한 학문, 생명에 관한 학문, 사회에 관한 학문. 현상학은 이에 따르면 현상들에 관한 학문이어야 하리라. 현상학의 예비 개념은 그 명칭의 두 개의 성분 조각인 현상과 로고스에 의해 뜻해져 있는 것의 성격 규정을 통해 또 그 둘에서부터 조립된 이름, 즉 현상학의 의의 고정을 통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 낱말 현상학 자체의 역사는 곧 추정적으로 추측해서 볼프의 학파 속에서 생겨났을 그 낱말의 역사는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문 조각인 현상을 살펴보네요. 그리스 표현인 파이노메논, 곧 현상이라는 전문 용어가 그리로 되돌아가는 그 표현은 동사 파이네스타이로부터 유래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나타낸다, 지시자이겐을 의미한다. 파이노메논은 따라서 다음을 말한다. 자기를 나타내는 무엇, 자기를 나타내는 것, das 지시자이겐데 또는 드러난 것, das offenbare. 파이네스타이 자체는 대낮의 햇빛 속으로 데려온다, 밝음 속으로 세운다라는 의미의 파이노의 중간적 형성태, 즉 능동적 뜻을 지닌 수동형이다. 파이노는 포스와 마찬가지로 어간 파에 속하는데 포스의 의미는 빛, 밝음, 다시 말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입각해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현상이라는 표현의 의미로 고수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다음이다. 자기를 자기 자신에 입각해 나타내는 것, 드러난 것이다. 파이노메나 곧 현상들은 그렇다면 대낮의 햇빛 속에 놓여 있는 것이나 빛 속으로 데려와질 수 있는 것의 전체성인데 그것을 그리스인들은 때때로 단순히 타온타, 존재자들과 동일시하였다. 타온타가 토온 그러면 영어로 더 빙이고요. 타온타 그러면 영어로 더 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독일어 표현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독일어로는 das Giende 이게 단수형으로 쓰고 이해하기는 복수형으로 이해합니다. 이것과 동일시하였다. 존재자는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곧 각기 그것에로의 접근 유형을 따라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다. 심지어 존재자가 자기를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자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낼 가능성도 성립한다. 이러한 자기를 나타냄 속에서 존재자는 무엇인 것처럼 보인다. So aussieht wie. 그러한 자기를 나타냄을 우리는 무엇처럼 보임, 샤이넨이라고 명명한다. 그래서 역시 그리스어 속에서도 파이노메논, 곧 현상이라는 표현이 무엇인 것처럼 보이는 것, das so aussehende wie 또는 겉보기의 것, das scheinbare 또는 가상, shin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파이노메논 아가톤, 겉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을 그곳으로 내주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좋은 것을 뜻한다. 현상 개념에 대한 더 나아간 이해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음에 달려 있는데 곧 파이노메논의 두 의미,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현상과 가상이라는 현상 속에서 언급된 것들이 자신들의 구조를 따라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다. 즉 본래적 의미의 현상과 가상이 결합함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현상,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바의 다양한 의미의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단지 어떤 것이 여하튼 자신의 의미를 따라 자기를 나타낸다고, 다시 말해 현상이라고 가장하는 한도에서만 그것은 자기를 자신이 아닌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단지 무엇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파이노메논, 특히 가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근원적인 의미, 즉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의 현상이 두 번째 의미 곧 가상을 기초 지우는 것으로 함께 포함되어 놓여 있다. 가상 속에는 현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상이라는 명칭을 전문 용어로서 파이노메논이 긍정적이고 근원적인 의미에 배정하고 현상을 이것의 결핍적 변형으로서의 가상과 구별한다. 그러나 두 개의 전문 용어가 표현하는 것은 우선은 사람들이 현출이라고 혹은 단순한 현출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에어샤이농이 칸트의 현상 개념인데요. 칸트가 쓰는 이 용어를 에어샤이농을 우리는 현출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칸트의 현상은 즉 현출은 자기 배후의 물 자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본래적 의미의 현상은 자기 배후에 자기 뒤쪽에 무엇을 숨겨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현상과 현출이 구분될 수 있고요. 현출 중에서도 단순한 현출이라는 것이 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설명이 돼요. 우선 현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질병의 현출들, 크랑켄하이츠 에어샤이농엔이라는 말이 있다. 뜻해진 것은 신체에서의 등장 사건들인데 그것들은 자기를 나타내지만 자기를 나타냄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것을 곧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들이다. 몸에 반점이 피어나면 반점은 분명히 자기를 나타낸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반점이 뭔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식중독이든지 홍역이라든지 어떤 질병을 숨겨져 있는 질병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등장 사건들의 출현은 곧 그것들이 자기를 나타내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장애들이 전제적으로 있음과 병행한다, 함께 간다. 어떤 것의 현출로서의 현출이 말하는 것은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어떤 것이 자기를 알림, 지시멜된이다.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현출함은 하나의 자기를 나타내지 않음이다. 지히니트 자이겐이다. 이러한 아님 또는 안음은 그러나 결코 결핍적인 아님과 뒤섞여서는 안 되는데 결핍적인 아님으로서의 아님은 가상의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게 가상이니까요. 가상 속에도 아님이라는 것이 들어있지요. 이때의 아님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입각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입각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가상의 이런 아님과 현출함의 아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출하는 것에서와 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역시 결코 무엇처럼 보일 수도 없다. 물 자체는 무엇처럼 보일 수도 없죠. 가상으로 나타날 수도 없죠. 칸트의 물 자체는. 모든 지적들, 묘사들, 징후들, 상징들은 현출함의 앞서 제시된 형식적인 근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비록 그것들이 여전히 서로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다. 비록 현출함이 결코 현상이란 의미에서의 자기를 나타냄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현출함은 단지 어떤 것에 자기를 나타냄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현출함을 함께 가능하게 하는 자기를 나타냄은 현출함 자체가 아니다. 몸의 반점과 홍역의 관계에서 보면 현출함은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것, 즉 반점을 통해 자기, 홍역을 알림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말하기를 우리는 현출이라는 낱말에 의해 그것 속에서 어떤 것이 현출하되 그 자신이 현출하지는 않은 그런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면 이런 말에 의해 현상 개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전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말 속에서도 현상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현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현출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현출이라는 낱말에 의해 그것 속에서 어떤 것이 현출하되 그 자신이 현출하지는 않은 그런 어떤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현출이라는 말이 3번 사용됐어요. 현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죠. 어떤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현상이라고 써야 하는데 현출이라는 용어로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한 전제에는 그러나 은폐된 채로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현출에 대한 이러한 규정,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현출한다라는 표현이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어떤 것이 현출하는 그런 것, 즉 반점이 현출하는 그런 것, 홍역 증상이 말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것 속에서 어떤 것, 홍역이 자기를 알리는 그런 것, 홍역 증상이고 다시 말해 어떤 것, 홍역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이 말한 스스로는 현출이지는 않은 이라는 말 속에서의 현출은 자기를 나타낸 곧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현출이지는 않은 이 말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지는 않는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나타내면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 속에서 어떤 것이 자신을 알리는 그런 곳, 홍역증상, 곧 현출에 속한다. 현상들은 따라서 결코 현출들이 아니지만 분명 그러나 각종의 현출은 현상들에 의존해 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현출하려면 홍역이 현출하려면 반점이라는 현상에 의존해 있는 것이네요. 반점이라는 현상, 즉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물 자체가 자기를 알리는 것이네요. 사람들이 현상을 게다가 더욱 불분명한 개념인 현출을 도움으로 삼아 정의한다면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현출에 의해 현상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현상에 의해서 현상의 파생태로서 현출을 정의할 수는 있겠네요. 이러한 토대 위에서의 존재론의 역사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은 물론 하나의 진기한 과감한 시도가 될 것이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출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다시 이중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일단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의 자기를 알림이라는 의미의 현출함, 홍역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것을 알리는 것 자체, das Melden des Selbst, 곧 반점이네요. 현출이란 말도 이렇게 양의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네요. 곧 자기 자신의 자기를 나타냄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것을 예고하는 어떤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사람들은 현출함을 자기를 나타냄이라는 현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명칭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 가지 상이한 사태를 현출로 표시한다면 곤란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홍역도 현출, 반점도 현출, 그 외에 현상도 현출, 이렇게 하면 현상 개념의 이해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럼 단순한 현출은 무엇인가? 혼란이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현출이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통해서이다. 만약 사람들이 알리는 것을 곧 자기를 나타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예고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입각해서 출현하는 것으로 곧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발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더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사유되는 식으로 그리한다면 현출은 산출함 내지 산출된 것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산출된 것은 산출하는 것, 예컨대 칸트의 물 자체의 본래적인 존재를 형성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해요. 그러니까 현출을 통해서 물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현출이 물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반점을 통해서는 우리 홍역을 알 수 있잖아요. 홍역이 자기를 알리고 그리고 홍역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나 현출과 물 자체의 관계에 있어서 물 자체는 현출과 아무 규정적 관계가 없어요. 즉 현출에 의거해 물 자체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 물 자체를 단순한 현출 또는 칸트적 의미의 물 자체에서 생겨난 현출을 단순한 현출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산출된 채로 이런 경우 산출된 것은 단순한 현출이라는 의미의 현출이다. 산출된 채로 알리는 것은 과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고 더욱이 그것이 알리는 것에서의 발산으로서 그것이 알리는 것을 바로 부단히 자기 자신의 입각해 덮어 감추는 식으로 그리한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알리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덮어 감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감추면서 나타내지 않음은 다시금 가상이다. 칸트는 현출이라는 전문 용어를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산출된 채로 산출하는 것을 알리는 것, 이 결합 속에서 사용한다. 현출들은 그에 따르면 일단은 경험적 직관의 대상들,
곧 이러한 직관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험 대상들이네요.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상은 동시에 현출 속에서 자기를 숨기는 어떤 것을 알리는 발산된 것으로서의 현출이다. 칸트에서의 경험적 대상들은 현출이고 이 현출을 현출시킨 것, 발산시킨 것을 알리고 있는데 이 알려지는 물 자체가 무엇인지는 규정될 수가 없네요. 단순한 가상의 설명, 현출에 대해 곧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통해 자기를 알림이라는 의미에서의 현출에 대해 하나의 현상,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 구성적이고 이러한 현상이 그런데 결핍적으로 가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한도에서 역시 현출,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통해 자기를 알림도 단순한 가상으로 될 수 있다. 특정한 조명 아래서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빨개진 뺨들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일 수 있다. 조 아우스제엔 알스. 여기 알스 대신 V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그러한 자기를 나타내는 빨감은 열의 전제적 존재의 원인, 전제적 존재의 알림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열은 급편에서 다시금 유기체 속의 장애, 질병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설명문이 있습니다. 조명이 만들어낸 빨감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면서 다른 것, 몸의 장애를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현출이다. 그런데 빨감은 조명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빨감이 아니면서 빨감인 것처럼 빨감인 듯이 보이는 것이기에 가상이다. 결국 빨감은 현출이기는 하되 단순히 가상으로서의 현출이기에 단순한 가상이라고 불린다. 이에 반해 단순한 현출은 칸트에서와 같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면서 다른 것을 알리는 것, 그래서 현출인 것이기는 하되 다른 것, 물 자체를 덮어 감추는 식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다. 다른 것을 알리기는 하되 덮어 감추는 식으로 단순하게 알리는 것이 단순한 현출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아니면서 못인 것처럼 또는 못인 듯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가상은 아니다. 네, 대략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현상, 곧 자기 자신의 입각해 나타냄. 이 현상이란 말도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나타냄도 현상이고요. 나타내는 것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스치 안 임 젤프트 짜이겐 해서 나타냄 이렇게 됐고요. 뒤에서는 또 나타내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탁월한 만남 유형이다. 현출은 그에 반해 존재자 자체 속의 하나의 존재하는 지시 관련 Verweisungsbezug을 뜻하고 더욱이 지시하는 것, 알리는 것이 자신의 가능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때는 단지 그 지시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입각해 나타낼 때뿐인, 곧 현상일 때뿐인 식으로 그렇다. 현출과 가상은 스스로 상이한 방식으로 현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상들의 우리를 혼란시키는 다양성은 현상, 가상, 현출, 단순한 현출, 또 더 나아가 단순한 가상이라는 명칭들로 명명되는데 그런 혼란시키는 다양성이 풀려질 수 있는 때는 단지 처음부터 현상의 개념, 곧 자기 자신에 입각해 나타내는 것이 이해되어 있을 때뿐이다. 그리고 이런 본래 지금의 현상의 변형들로서 나머지를 이해해야
혼란이 줄어든다. 이런 것입니다. 현상 개념이 이러한 파악 속에서 무규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떤 존재자가 현상으로 말 걸어지는가 라면 또 여하튼 열린 채로 남아있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 짜이겠는데 그렇죠? 다섯 짜이겠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것 여기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나타냄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현상 나타내는 것이든 나타냄이든 둘 다 현상이라는 말에 의해 포괄됩니다. 이것이 각기 하나의 존재자인가 혹은 존재자의 하나의 존재 성격인가 라면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는 다만 형식적인 현상 개념만이 얻어져 있다. 그러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아래서 존재자가 가령 칸트의 의미에서 경험적 직관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있는 존재자가 이해된다면 이때에는 형식적인 현상 개념이 하나의 정당한 적용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용 속에서의 현상은 통속적인 현상 개념의 의미를 충족시킨다. 통속적인 현상 개념은 존재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상학적인 현상 개념은 존재 내지 존재 구조, 존재의 의미 등이에요. 이러한 통속적 현상 개념은 그러나 현상의 현상학적 개념이 아니다. 칸트적인 문제체계의 지평 속에서 현상 아래서 현상학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은 다른 차이들을 유보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식으로 예시될 수 있다. 현출들 속에서 곧 통속적으로 이해된 현상 속에서 각기 선행적으로 또 동행적으로 비록 비주제적으로 일지라도 자기를 이미 나타내는 것은 주제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매로 데려와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나타내는 것, 직관의 형식들, 시간, 공간이 현상의 현상들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공간과 시간은 자신들이 현상으로 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 만약 칸트가 공간을 하나의 질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선언적인 그곳 das apriorische Worinnen einer Ordnung 일이라고 말할 때 그가 이로써 사안에 근거를 둔 즉 타당한 하나의 초월적 진술을 주장한 것이라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이해된 현상인 존재자 속에서 어떤 선언적인 것이 탐구될 수 있는데 그것이 칸트에서는 직관의 형식들인 시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상학적인 현상 개념 자체가 이해되어야 한다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을지를 도외시할 때 그런 이해를 위해 형식적인 현상 개념의 의의를 또 이것을 통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당하게 적용함의 의의를 통찰하는 것이 불가피한 전제이다. 현상학의 예비 개념의 고정에 앞서 로고스의 의미가 한정될 수 있는데 이로써 분명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현상학이 여하튼 현상들에 관한 학문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현상 개념이 설명됐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는 식으로 메모하는 식으로 현상, 현출, 가상, 단순한 현출, 단순한 가상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분이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라는 개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다의적이고 더욱이 의미들이 서로 흩어지고 적극적으로 하나의 근본 의미를 통해 인도되어 있지 않는 식으로 그렇다. 그러한 점은 사실상 단지 가상인데 이 첫 번째 문장은 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상은 해석이 그 근본 의미를 로고스의 근본 의미를 그것의 1차적인 내용에 있어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는 동안에 유지된다.
만약 우리가 로고스의 근본 의미는 말함, 레데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낱말적인 번역은 말함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의 규정에서부터 비로소 전적으로 타당하게 된다. 네, 말함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의 규정에서부터 비로소 전적으로 타당하게 된다. 로고스라는 낱말의 그 후의 의미 역사는 또 무엇보다도 후속하는 철학의 다양하고 자의적인 해석들은 말함의 본래적인 의미를 부단히 은폐하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는 충분히 개방된 채로 명백한 것이다. 즉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도 근본 의미, 본래적 의미는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이성, 판단, 개념, 정의, 근거, 관계로 번역되고 다시 말해 그렇게 언제나 해석된다. 다양하게 로고스가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나 말함은 로고스가 우에 열거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더욱이 학문적인 언어 사용 내부에서 그렇게 의미하는 식으로 자기를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비록 로고스가 진술의 의미로 이해되고 진술은 그러나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겉보기의 정당한 번역과 더불어 로고스의 기초적 의미는 그럼에도 놓쳐져 있는데 특히 만약 판단이 오늘날의 그 어떤 하나의 판단 이론의 의미 속에서 개념화된다면 그렇다. 로고스는 판단을 말하지 않고 어쨌든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네. 만약 사람들이 판단 아래서 주어와 수로의 결합함을 혹은 입장 취함, 인정함이나 배척함을 이해한다면 그런 것이다. 말함으로서의 로고스는 오히려 델룬, 보고함 같은 것을 곧 말함 속에서 그것에 관해 말함이 있는 그런 것, 즉 말함의 대상을 드러나게 함, 오픈바마헨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함의 이러한 기능을 더욱 예리하게 아포파이네스타이라고 해설한다. 로고스는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데 레스트 에트바스 젠 파이네스타이 그것에 대해 말함이 있는 그런 것을 더욱이 말하는 자, 매개자에게 혹은 서로 함께 말하는 자들에게 그리 한다. 보이게 한다. 말함은 그것에 관해 말함이 있는 그런 것 자체에서부터 보이게 한다. 말함, 아포판시스 속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한도에서 말해져 있는 무엇, 내용이 그것에 대해 말해지는 그런 것, 대상에서부터 퍼내어져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말하는 전달은 그것에 의해 말해진 내용 속에서 그 전달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그런 것, 대상을 드러나게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게 한다. 주어와 수로가 있을 때요. 주어가 말해지는 대상이고요. 수로는 말해지는 대상에 대해 말해진 것이죠. 그래서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나 문장이 있기 이전에 해석의 차원에서 또는 말함의 차원에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말해지는 것, 네. 그 점이 아포판시스 말함으로서의 로고스의 구조이다. 그러나 각종의 말함에게 제시하면서 보이게 함 aufweisende Zehn라센이라는 의미에서의 이러한 양상에 드러나게 함 오픈바마헨이 적합하지는 않다. 부탁함은 예컨대 역시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그리한다. 구체적인 말함의 수행 속에서
말함, 즉 보이게 함은 발언함, 슈프레헨의 성격을 곧 낱말들에 의한 음성적인 발언, 슈팀리히의 für laut 발언에 로고스는 폰의 소리이며 더욱이 폰의 메타 판타시아스 환상을 지닌 소리, 곧 그 속에서 각기 어떤 것이 보여져 있는 그런 음성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단지 로고스의 기능이 아포판시스로서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보이게 함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로고스는 신세시스 또는 신테시스, 종합이라는 구조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종합은 여기서 표상들을 결합함 및 연결함을 곧 심리적인 등장 사건들을 다룸을 말하지 않는데 그러한 결합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 내부적인 것들로서의 그것들이 어떻게 외부의 물리적인 것들과 일치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나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테시스 속에서의 신은 순수하게 제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다음을 말한다.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과 그것의 함께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것은 책상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책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책상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죠. 제시하면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로고스가 하나의 보이게 함이기 때문에 젠 라센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로고스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역시 모든 것은 일치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구성된 진리 개념, 인위적으로 구성된 진리 개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도 달려 있다. 이러한 일치라는 이념은 알레테이아라는 개념 속에서 결코 1차적인 이념이 아니다. 알레테우에인 타름페함으로서의 로고스의 참임, 파르자이는 다음을 말한다. 그것에 관해 말함이 있는 그런 존재자를 아포파이네스타이 제시하면서 보이게 함으로서의 레게인 말함 속에서 그것에 숨겨져 있음에서부터 끄집어내고 그것을 숨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곧 발견한다. 보이게 한다. 이게 곧 발견한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엔트데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레테우에인 타름페한다라는 것은 결국 보이게 한다는 것이고 존재자를 존재의 면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네요. 마찬가지로 거짓임 곧 푸세우데스타이는 은폐한다. 이번에 페우데켄이 나왔네요. 은폐한다는 의미에서의 속임 같은 것을 곧 다른 어떤 것을 어떤 것 앞에 보이게 함의 방식으로 세우고 이로써 어떤 것을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사칭한다. 아우스게벤 어떤 것으로 사칭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진리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로고스가 보이게 함의 하나의 특정한 양상이기 때문에 로고스가 바로 진리의 1차적인 장소로 말 걸어줘서는 안 된다. 더 근원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더 읽어볼게요. 만약 사람들이 오늘날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듯이 진리를 본래 판단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논제와 더불어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원용한다면 이러한 원용도 정당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그리스의 진리 개념도 오해되어 있다. 그리스적인 의미에 있어서 참인 것은 더욱이 앞서 언급된 로고스보다 더 근원적으로 참인 것은 아이스테시스, 감각,
곧 어떤 것의 단적인 감각적인 알아차림, 진리의 표내면이다. 하나의 아이스테시스가 각기 자신의 이디야, 자기와 같은 것을 곧 각기 순전히 단지 바로 자신을 통해서만 또 자신에게만 접근 가능한 존재자를 겨냥하는 한도에서 예컨대 봄이 색깔들을 겨냥하는 한도에서 감각의 알아차림은 언제나 참이다. 이 점은 다음을 말한다. 봄은 언제나 색깔들을 발견하고 들음은 언제나 소리들을 발견한다. 그런데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참인 것은 다시 말해 단지 발견하기만 하고 그래서 결코 은폐할 수 없는 것은 순수한 노예인 das reine 노예인 순수한 사유함 곧 존재자 그 자체의 가장 단순한 존재 규정들을 단적으로 바라보면서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노예인이 단지 발견하기만 하고 결코 은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범위는 불분명해요. 아마 여기서는 파르메데스의 존재가 염두에 졌을 텐데 파르메데스에게서는 존재가 사유와 동일시 되어서 사유하는 대로 존재가 있다고 보고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죠. 그 사실은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일종의 존재 규정들인데 이것들은 참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사유에게 은폐될 수 없죠. 근데 하이데거가 지금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 이상의 무엇을 염두에 두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인은 결코 은폐할 수가 없고 결코 거짓일 수 없고 기껏해야 하나의 알아차리지 못함, 운페어내면 곧 아그노에인, 아그가 부정어네요. 아그노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단적이고 적절한 접근으로 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순수하게 보이게 함의 수행 형식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각기 제시함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의 다른 것에 관련시키고 그렇게 각기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제레스트 하는 것은 즉 일종의 말함이요. 이러한 종합의 구조와 더불어 은폐함의 가능성을 넘겨받는다. 판단의 진리는 그러나 단지 이러한 은폐함에 대해 반대 경우일 뿐이고 다시 말해 그것은 진리의 하나의 다중적으로 기초지어진 현상이다. 판단의 진리는 1차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이 감각과 순수 사유에게 드러나는 진리가 1차적인 진리가 된다고 여기서 말했어요. 하이데거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이상으로 현 존재의 계시성, 그게 1차적 진리예요. 그 얘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론과 관념론은 그리스적 진리 개념의 의의를 똑같이 철저하게 놓치는데 붙잡지 못하는데 단지 이것에서부터만 사람들은 여하튼 철학적 인식으로서의 이데아론 같은 것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로고스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적 진리 개념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실제로는 관념론 같은 입장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고스의 기능이 어떤 것을 단적으로 보이게 함 속에
곧 존재자를 알아차리게 함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로고스가 이성을 의미할 수 있다. 알아차림, 이성, 알아차림이 페어네멘이잖아요. 이성은 노에인, 누스 명사로 하면 누스, 동사로 하면 사유라고 번역되는 노에인인데 페어네멘과 노에인, 누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로고스가 레게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레고메논 말해진 것, 곧 제시된 것 그 자체의 의미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레고메논이 다름 아닌 히포케이메논 밑에 놓인 것, 곧 각종의 접근하면서 말걸음 및 논의함을 위해 각기 이미 전제적인 것으로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레게인, 레고메논으로서의 로고스는 근거, 이유, 그런투, 라찌오를 말한다. 그리고 끝으로 레고메논으로서의 로고스가 역시 어떤 것으로 말 걸어진 것도 곧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관계 속에서 곧 자신의 관계성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로고스는 관계와 관련의 의미를 획득한다. 제시적 말하 곧 아포판티쉐 레데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로고스의 일차적 기능의 명료화를 위해서는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고스의 의미는 불분명하게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근본적 의미가 이 다양한 의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네요. 로고스의 근본적 의미는 제시하면서 보게 함이고 그 근본적 의미 덕분에 이성, 근거, 관계 등등으로 넓혀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현상학의 예비 개념이에요. 현상학이라는 게 페노메놀로기니까 페노메노까지는 현상이고 로기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니까 현상학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네요. 현상과 로고스에 관한 해석 속에서 명백히 제시된 것에 구체적인 재현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칭들에 의해 뜻해진 것들 사이에 내적인 관련이 눈에 띈다. 현상학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로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레게인 타 파이노메나 현상들을 말함. 그런데 레게인은 아포파이네스타이 즉 어디에서부터 보이게 함을 말한다. 현상학은 그런 경우 다음을 말한다. 아포파이네스타이 타 파이노메나 현상들을 어디에서부터 보이게 함.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이게 한다. 그것이 현상학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상학이라는 이름을 자기에게 내주는 탐구의 형식적 의미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우에서 정식화된 준칙인 사안들 자체애로가 표현에 이른다. 사안들 자체애로라는 것은 사안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안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이게 한다는 것이네요. 이 보이게 한다라는 말이 좀 복잡한데요. 제엔, 라센 하는 제엔이 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보이게 한다라는 보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라센은 하게 한다,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보게 한다라기보다 보이게 한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니까, 드러내니까. 그러면
드러난 것은, 나타낸 것은 보여지겠네요. 그래서 보이게 함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도 보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상학이라는 명칭은 따라서 그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신학 등의 표시들과는 다른 명칭이다. 신학 등은 관련된 학문의 대상들을 이것들이 그때마다의 사안 내용성, 할티카이트에 있어서 명명한다. 그러나 현상학은 자신의 탐구들의 대상을 명명하지도 않고 그 명칭이 현상학의 사안 내용성을 성격 규정하지도 않는다. 그 낱말은 단지 이러한 학문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그 무엇의 제시 및 취급 유형의 방식에 대한 해명만을 내준다. 현상들에 관한 학문이 말하는 것은 다음이다. 대상들에 대해 상론되는 모든 것이 직접적인 제시, Aufweisung이고요. 아마 unmittelbare Aufweisung, 또 직접적인 증명, unmittelbare Ausweisung. 단어도 비슷하죠. 제시는 Aufweisung이고 증명은 Ausweisung이에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대상의 취급 유형이라는 것이에요. 현상학에. 이렇게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대상들을 포착함, 파송이라고 했어요. 파센드 파악이고, 아우프 파센드 파악인데, 이 파센하면 이거는 포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움켜잡다 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물론 파센, 아웃파센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에어파센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동어반복적인 표현인 서술적 현상학, 데스크립티브 페노메놀로기. 통상 기술 현상학 그러는데 이 기술이 테크닉 기술을 말하는 것인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 바꿀 때가 됐죠. 기술 현상학이 아니라 서술적 현상학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술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가령 식물학적 형태론의 유형에 따른 하나의 절차, 피어파렌이 아니다. 그 명칭은 다시금 모든 증명하지 않는 규정함을 멀리 둔다는 하나의 금지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서술 자체의 성격, 곧 로고스의 특수한 의미가 고정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술되어야 할 것의 사안성, 다시 말해 현상들의 만남 유형 속에서 학문적 규정성으로 데려와줘야 하는 것의 사안성에서부터이다. 이 자하이트도 하이데거가 만들어 쓰는 용어예요. 위에서는 자흐할티카이트라는 용어가 왔었는데 우리가 사안 내용성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보다 더 줄어든 용어로 자하이트가 왔어요. 직접 번역하면 뭐 사안에다 하이트가 붙었으니까 성, 사안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미로는 사안 내용성이라고 알아차려야겠습니다. 형식적이고 통속적인 현상 개념의 의미가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 입각해 자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존재자를 제시함을 현상학으로 명명하는 일을 형식적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서술되어야 할 것의 사안성.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사안은 존재이죠. 존재 방식이고 존재의 구조이고 존재의 의의예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이데거는 자하이트, 사안성 또는 자할티카이트라는 말로 나타나네요. 무엇과 관련해서 이제 형식적인 현상 개념이 현상학적인 개념, 현상 개념으로 탈형식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현상학적인 현상 개념이
통속적인 현상 개념과 구분되는가? 무엇이 현상하게 보이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탁월한 의미에서의 현상이라고 명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무엇이 자신의 본질에 따를 때 필연적으로 하나의 명시적 제시의 주제인가? 그것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 곧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숨겨져 있고, 그러나 동시에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본질적으로 속하고 더욱이 그것의 의의와 근거를 형성하는 식으로 그러한 것. 네, 이게 현상학적인 현상 개념이네요. 네. 그러나 하나의 이외적인 의미에 있어서 숨겨진 채로 남아있거나 혹은 다시금은 은폐 속으로 다시 떨어지는 혹은 단지 차단된 채로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러저러한 존재자가 아니고 오히려 앞에서의 고찰들이 나타냈던 것처럼 존재자의 존재이다. 숨겨져 있다. 페어모르겐이고요. 은폐는 페어데쿵, 은폐되어 있다. 페어데크트, 차단되어 있다. 페어슈텔트. 이 용어들을 하이데거가 현상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존재자의 존재는 그것이 망각되고 또 그것과 그것의 의의에 대한 물음이 지체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은폐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탁월한 의미에 있어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사안 내용, 짜게 할트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다면 앞에서는 짜하이트, 짜흐, 할티카이트, 이번엔 짜게 할트가 나왔는데 다 현상학적 현상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보아야겠습니다. 고유한 사안 내용에서부터 현상이기를 요구하는 것을 현상학은 자신의 대상으로 주제적으로 붙잡음 속으로 취하였다. 현상학의 존재론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 그 존재, 에로의 접근 유형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유형이다. 현상학은 그러네요. 현상학은 존재론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에로의 접근 유형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규정 유형이다.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을 증명하는 규정 유형이다. 존재론은 단지 현상학으로만 가능하다. 현상의 현상학적 개념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존재자의 존재, 존재의 의의, 존재의 변형들 및 파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면 임의적인 자기를 나타냄이 아니고 심지어 현출함 같은 것조차도 아니다. 존재자의 존재는 각기 결코 그것의 뒤에 여전히 현출하지 않는 어떤 것이 서 있는 그런 것일 수는 없다. 칸트의 현출함과 하이데거 자신의 현상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현상의 현상들의 뒤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무것도 서 있지 않지만 분명 그러나 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숨겨져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현상들이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주어져 있지 않다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현상학이 필요하다. 네, 우리는 존재자에는 주목하지만 존재자의 존재에는 주목하지 않죠. 존재자가 어떻게 있는가,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연관 속에 있는가에는 주목하지 않고 개별 존재자의 속성에 주로 주목하지요. 은폐성이 현상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현상들이 가능한 은폐성의 유형은 다양하다. 일단 하나의 현상은 그것이 여하튼 여전히 발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은폐되어 있을 수 있다. 그 현상의 존속에 대해서는 암도 알지 못함도 주어져 있지 않다. 하나의 현상은 더 나아가 파묻혀 있을 수 있다. 이곳 속에 놓여 있는 것은 현상이
이전에 한번 발견되었고 그러나 다시 은폐에 빠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은폐는 총체적인 은폐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례적으로는 이전에 발견된 것이 비록 단지 가상으로만 일지라도 여전히 볼 수 있게 있다. 그럼에도 얼마만큼 가상이 있는가에 따라 그만큼 존재가 있다. 차단으로서의 은폐는 가장 빈번하고 가장 위험한 은폐인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속임과 오도함의 가능성들이 특히 완강하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토착성 속에 감추어진 존재의 구조들 및 이것들의 개념들은 아마도 하나의 체계 내부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지금 얘기되는 이 차단으로서의 은폐는 존재론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체계 속에 들어서서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토착성 속에 감춰진 존재의 구조들 및 이것들의 개념들은 아마도 하나의 체계 내부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근대 존재론, 중세 존재론, 고대 존재론 속에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즉 존재 구조들 및 이것들의 개념들은 하나의 체계 속에 구성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삼아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명한 것으로 따라서 계속 나아가는 연역을 위해 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들을 내준다. 자신들을 우리에게 내주는데 하이데크는 현상학적 해체의 관점으로 그것들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은폐 자체는 이것이 숨겨져 있음, 파묻혀 있음, 차단 중의 어떤 의미에서 파악되든지 간에 다시금 이중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연적인 은폐들이 있고 필연적인 은폐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 후자는 발견된 것의 존속 유형 속에 근거를 두는 것들이다. 각종의 근원적으로 폰해진 현상학적인 개념 및 문장은 전달되는 진술로서 변종의 가능성 속에 서 있다. 그것들은 공허한 이해력 속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자신들의 토착성을 상실하고 자유롭게 떠도는 논제로 된다. 근원적으로 붙잡은 것의 굳어짐 및 붙잡혀지지 않음의 가능성이 심지어 현상학 자체의 구체적인 작업 속에 놓여 있다. 현상학도 자기가 붙잡은 것을 굳어지지 않게 하고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자기 비판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구의 난점은 바로 이러한 탐구를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의 적극적인 의미로 비판적이게 함 속에서 존속한다. 현상의 양상 속에서의 존재 및 존재의 구조들의 만남 유형이 현상의 대상들에서부터 맨 처음에 획득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석의 출발은 물론이고 현상에로의 접근과 지배적인 은폐들의 관통도 역시 하나의 고유한 방법적인 보호를 요구한다. 현상들의 원본적이고 직관적인 포착 및 해설이라는 이념 속에는 하나의 우연적이고 직접적이고 숙고 없이 바라봄의 고지식함에 대한 반대가 놓여 있다. 현상학의 한정된 예비 개념의 지반 위에서 이제는 역시 현상적이라는 용어와 현상학적이라는 용어 두 가지의 전문 용어들도 그것들의 의미에 있어서 고정될 수 있다. 현상적이라고 명명되는 것은 현상의 만남 유형 속에서 주어지고 해설 가능하게 있는 것이다. 만남의 유형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을 현상적이다. 이렇게 명명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상적 구조들이라는 말이 있다. 만남의 유형 속에
놓여 있는 현상이 가진 구조들, 그것이 현상적 구조들이 되겠네요.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제시와 해설의 유형에 속하는 것, 직접적 제시, 또 증명적 해설, 유형에 속하는 것, 또 이러한 탐구 속에서 요구되는 개념성을 형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한다. 제시와 해설의 유형에 속해 있고 개념성을 형성하는 것은 현상학적이라고 부르고, 만남의 유형 속에 주어져 있는 현상을 현상학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네요. 현상은 현상학적 지성 속에서는 언제나 다시 존재를 형성하는 것뿐이고, 또 존재는 그러나 각기 존재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노출의 의도를 위해 먼저 존재자 자체의 올바로 데려옴이 필요하다. 이러한 존재자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순전하게 귀속하는 접근 유형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자도 존재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현상학적 접근 유형 속에서 만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속적인 현상 개념이 존재자도 현상학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본래적인 분석론을 위한 출발점으로 본보기적인 존재자의 현상학적인 확보라는 예비 과제는 언제나 이미 그 분석론의 목표에서부터 앞서 윤곽지어져 있다. 현존재의 존재를 해명하는 것이 현존재 분석론의 목표인데요. 이곳으로부터 현상학적인 현존재의 확보라는 예비 과제가 앞서 윤곽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 내용적으로 자흐할티히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하이트, 자하게할트, 자할티카이트 이 세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안 내용성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현상학은 비록 스스로 사안 내용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학문, 곧 존재론이다. 존재론의 과제들에 대한 앞에서 주어진 해명 속에서 하나의 기초존재론의 필요성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기초존재론은 존재론적 존재자적으로 뛰어난 존재자, 곧 현존재를 주제로 삼고, 더욱이 기초존재론이 자신을 핵심적인 문제 앞으로, 곧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 앞으로 데려와야 하는 식으로 그리한다. 우리의 연구 자체에서부터 결과로 생겨나게 될 것은 다음이다. 현상학적 서술의 방법적 의의는 해석이다. 현존재의 현상학의 로고스, 말함은 헤르메네우에인, 곧 해석함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해석함을 통해 현존재 자신에게 속하는 존재 이해력에게 존재의 본래적 의의와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의 근본 구조들이 통지되는 것이다. 쿤트게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지히 베쿤덴이라는 것은 고지된다라고 번역했고, 지히멜덴이라는 건 알려진다라고 번역했고요. 지금 비슷한 용어로 이제 쿤트게벤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통지된다로 번역을 했네요. 다양한 어휘를 알아두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존재의 현상학은 이 낱말 해석학의 근원적인 의미에 있어서 해석학인데, 그 의미를 따를 때 이 낱말은 해석의 업무를 표시한다. 그러나 존재의 의의 및 현존재의 근본 구조들의 폭로를 통해 여하튼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에 대한 각종의 더 나아간 존재론적 탐구를 위한 지평이 명백히 제시되는 한도에서 이러한 해석학은 동시에 각종의 존재론적 연구의 가능 조건들의 만물이라는 의미에서의
해석학이 된다. 그러니까 현존재의 해석학은 동시에 각종의 존재론을 위한 해석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셋째로 마지막으로 현존재가 모든 다른 존재자보다 존재론적 우위를 실존의 가능성 속의 존재자로서 갖고 있는 한도에서 현존재의 존재의 해석으로서의 해석학은 실존의 실존성의 분석론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세 번째의 철학적으로 이해된다면 1차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실존의 실존성의 분석론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했네요. 하이데크가 말하는 해석학은 첫째는 현존재 해석학이요, 둘째는 각종의 존재론을 위한 해석학이요, 셋째는 실존의 실존성의 분석론이요, 그리고 넷째는 이러한 해석학 속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현존재의 역사성을 존재론적으로 역사학의 존재자적 가능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한도에서 단지 파생적 방식에서만 해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곧 역사학적 정신학문들의 방법론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델타이가 시도한 것이 이 역사학적 정신학문들의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델타의 해석학은 이 정신학문들의 방법론이었어요. 바로 이런 방법론적 의미는 파생적 의미로 해석학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근본 주제로서의 존재는 비록 존재가 사한 내용적인 것일지라도 하나의 존재자의 사한 내용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럼에도 그것은 각종의 존재자에 관련된다. 존재의 보편성은 유보다 더 높은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존재와 존재 구조는 각종의 존재자를 넘어서 또한 하나의 존재자의 각종의 가능한 존재하는 규정성을 넘어서 놓여 있다. 존재는 단적으로 초월적인 것이다. 현존재의 존재의 초월은 하나의 탁월한 초월인데, 그 속에서 현존재의 가장 철저한 개별화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놓여 있는 한도에서 그러하다. 현존재의 존재는 현존재를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모든 존재자들로부터 개별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탁월한 초월이라는 것이네요. 이 현존재의 개별화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초월적인 것으로서의 존재의 각종의 계시는 초월적 인식이다. 트랜스챈덴탈레 에어켄트니스라는 것이네요. 현상학적 진리, 곧 존재의 계시성은 초월적인 진리, veritas transcendentalis, 라틴어 표현이네요. 초월적인 진리이다. 존재론과 현상학은 철학에 속하는 여러 다른 분과들 옆에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상이한 분과가 아니다. 그 두 개의 명칭은 철학 자체를 각기 대상과 취급 유형을 따라 성격 규정한다. 철학은 현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이고,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 해석학은 실존의 분석론으로서 모든 철학적 물음의 실마리의 끝을 그것에서부터 그 물음이 기원하고 그것 속으로 그 물음이 되튕기는 슐렉트, 그런 곳에 고정시켰다. 물음이 기원하고 물음이 되돌아가는 그곳은 존재이겠죠. 그렇다면 하이데크의 해석학은 실존 철학이 아니고 존재론이네요. 현상학적 존재론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이라고 했어요. 뒤에 오는 그래서 이런 말과 더불어 하이데크는 그래서 나의 철학은 실존 철학은 아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이데크 각주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는 연구들은 단지 에드먼트 후설이 놓은 지반 위에서만 가능해져 있는데,
그의 논리 연구들과 더불어 현상학은 철학적 난점들의 돌파에 이르렀다. 현상학의 예비 개념의 해설들이 예고하는 것은 현상학의 예비 개념들의 해설들이 예고하는 것은 현상학의 본질적인 점이 하나의 철학적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있다는 점 속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성보다 더욱 높게 가능성이 서 있다. 현실적인 현상학보다 가능적 현상학이 더욱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성취된 현상학보다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현상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상학의 이해력은 유일하게 현상학을 가능성으로 움켜잡음 속에만 놓여있다. 뒤에 오는 분석들의 내부에서의 표현의 서투름과 아름답지 못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덧붙여져도 될 것이다. 존재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고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존재자를 이것의 존재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은 다른 한 가지 일이다. 뒤에 말해진 과제를 위해서는, 즉 존재자를 존재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단지 대개에 있어서 낱말들만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법이 결여되어 있다. 서술 방법도 결여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그 수준에 있어서 비길 데가 없는 이전의 존재 분석적 탐구들에 대한 지적이 허용되어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플라톤의 파르메데스 속의 존재론적인 절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제7권, 제4장을 투기디데스의 저작에서부터의 하나의 이야기하는 절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이들의 철학자들에 의해 강요된 정식들의 전례 없는 점, 들어본 적이 없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앞서 주어져 있는 것보다 우리의 역량들이 본질적으로 더욱 경미한 곳에서 존재론의 분야에서 게다가 계시되는 존재의 분야가 존재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곳에서 이것은 현존재의 존재론 내지 현존재의 분석론에서 개념 형성의 번거로움과 표현의 딱딱함은 증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연구들에서 하이데거의 표현이 서투르고 껄끄러워요. 그래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은 물음을 처음 제기하고 탐구해 나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용어들과 문법이 서술 방법이 결여되어서 독자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는데 그 점은 이미 플라톤의 저술과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에서 예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투기디데스의 저자 역사 서술 속에 등장하는 것들은 다 이야기하는 식의 절이고 즉 존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즉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것은 표현도 매끄럽고 아름답고 이해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론과 현존재 분석론의 영역에서는 표현의 서투름과 아름답지 못함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절이 맞춰졌고요. 8절은 논문의 개요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